네, 코하 12월 9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너나 나나 상관없이 거의 이 모든 암호화폐 시장이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FOMC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산타 랠리가 찾아올지 아니면 사탄 랠리가 찾아올지 이 12월 FOMC 결과에 따라서 이 방향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는 이슈 계속 체킹을 해봐야겠죠. 이슈를 함께 나눠주실 블러터 최희담 기자와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이렇게 처음 인사를 나누시잖아요. 네. 이은주 기자의 출장으로 매일 이 새로운 코벤져스 조합이 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기대가 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에 지금 입장해 주시고 계시는 46분의 웰커미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꼭 홀수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너무 좋아서 두 번 누르시면 취소되니까 홀수로 눌러주시고 궁금한 코인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보면서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합니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어제는 좀 오르나 싶었더니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단기적으로는 하락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재 58.6%입니다. 어제 방송과 비슷하죠.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아직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테더 도미넌스는 6.02%입니다. 어제 저녁보다는 상승했는데 중요한 점이 6%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암호화폐 전반적인 횡보세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시장 자금이 여전히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22%입니다. 어제 방송 당시 48.07%로 상승을 전망했었는데 어제보다 좀 하락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횡보를 전망하고 있고요.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0.63%로 어제 저녁 3.19%보다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전해드린 내용은 매매 시 참고로 활용해 주시고 투자 판단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주요 코인의 시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최 기자. 네. 비트코인이 9만 달러대에서 횡보 중인데 FOMC 12월 FOMC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9만에서 9만 2천 달러 사이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숫자로만 보면 고점 근처에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위도 아래도 쉽게 가지 못하는 좀 애매한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FOMC를 앞둔 이제 네. 불확실성이 가장 큰데요. 이제 AMB 크립토 시장에서는 이제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가능성을 약 87%로 이제 보고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이론적으로는 사실 위험사상에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미 학습을 좀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9월이나 이제 지난 9월, 10월에 이제 발표 전후로 이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네. 막상 FOMC 전후로 이제 뉴스가 이제 소멸되면서 다시 반락하는 패턴이 나왔었거든요. 그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선 반영됐다. 네. 라는 말이 12월 FOMC 후에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유동성 제약이 있다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네. 21세어스 이제 리서치 전략가 매트 메나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주요 중앙은행의 유동성이 28에서 30조 달러 근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건데요. 이 구간이 사실상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던 이제 유동성의 상하단과 크게 다르지 않는 레벨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을 강하게 밀어줄 정도의 추가 유동성이 없는 상태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이제 주요 경제 지표가 이제 12일에 발표를 하는데 이제 단기 변동성이 클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을 강하게 밀어줄 정도의 추가 유동성이 없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채굴자들도 상황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료는 오르고 난이도는 올라가는데 가격이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채굴 수익성 구간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채굴자들이 보유 물량을 일부라도 시장에 내달파할 수 있어서 이제 가격 회복 국면에서는 윗단을 눌러버리는 공급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위로는 유동성 제약이 있고 아래로는 뭐 채굴자나 투자자 심리 방어가 있기 때문에 FOMC 이벤트라는 불확실성이 얹혀 있어도 관망력 박스 구간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다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제 MMF 채권 ETF 쪽에서 네. 이제 약 10조 달러 넘는 대기 자금이 쌓여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 이제 안전 자산에 머물러 있는데 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본격화될 경우에 오. 이 자금의 일부가 위험 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FOMC 전후 변동성을 경계해야 하지만 이제 좀 더 긴 호흡에서는 이제 이런 유동성 재배분이 다시 한번 연료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또 10조 달러 규모의 총알이 장전돼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면 이 암호화폐 시장 기대해 볼만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미국에서는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권으로 편입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파생 상품 출시 뉴스가 또 있다고요. 네, 좀 굉장히 상징적인 이제 사건인데요. 네. 미국 이제 상품거래위원회인 CFTC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C 같은 디지털 자산을 파생 상품 마진 담보를 쓸 수 있게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이제 출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을 그냥 투기 상품이 아니라 이제 미국 파생 상품 시장에서 인정되는 담보로 한 형태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할 수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선물 중개업자 이제 FCM만 이제 참여가 가능한데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주간 공시, 이제 보관, 리스크 관리 등 이제 관리 보고 같은 이제 꽤 엄격한 조건들을 좀 많이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요. 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CFTC가 이제 2020년에 사실상 암호화폐는 담보가 안 된다라고 이제 막았던 이제 기존 가이드라인을 철회했다는 점에서 조금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업계는 규제 측면의 주요 해제가 좀 이제 해제가 됐다라고 이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파생 상품 출시 덕분에 그래도 암호화폐에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이 이 실험적인 정책을 제대로 좀 제도화시킨다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또 기대감도 가져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인사들의 이 평가를 좀 들려주신다고요? 긍정적인 건가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인상이긴 그래요? 합니다. 네. 네. 이제 가격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제 중장기 전망으로 보면은 네.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부정적인 부분도 조금 공존하고 있긴 한데요. 네. 이제 먼저 이제 가상자산 VCO인 이제 BWF 랩스 이제 공동 설립자 안드레이 그라체프는 네. 이제 현재 시장이 이제 비트코인과 전체 산업의 중장기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가 보는 핵심 강세 요인이 4가지 정도인데요. 네. 이제 규제 정비, 제도권 편입, 준비금 구조 개선, 그리고 토큰화 확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요소가 이제 단기 가격 변동과는 이제 별개로 비트코인이 금융 인프라 일부로 들어가는 과정이랑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좀 흥미로운 대목은 단기 투기 거래가 오히려 더 복잡해졌지만 중장기 투자는 더 단순 명확해졌다라는 표현인데요. 네. 이제 단기적으로 뭐 매크로, ETF 자금 흐름, 각종 온체인 지표까지는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긴 한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규제랑 제도, 뭐 토큰화 같은 구조적인 요소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을 이제 편입하고 있다, 이제 쌓고 있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진짜 저희가 계속해서 코인 마켓 워치에서도 이슈를 살펴드렸지만 뭐 ETF나 FOMC나 고용지표나 셧다운이나 너무 복잡한 게 네. 많았는데 그래서 이 투자하기도 어려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규제 풀어줄 거고 돈 풀어줄 텐데 이게 뭐가 어려워? 약간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네. 또 이제 또 다른 낙관론자 이제 톰리의 발언도 최근에 좀 있었는데요. 네. 이제 톰리가 내년 1월 말에 이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12만 6천 달러를 이제 넘는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지금 네. 가격 수준에서 보면 대략 30% 정도 이제 추가 상승을 아하. 한 구간인데요. 네. 이제 그가 근거로 제시했던 요인이 이제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이제 위험 선호 개선,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매파에서 비둘기로 바뀌고 있는 과정, 네. 그리고 이제 새 연준 위상의 이제 지명 이슈 등을 들었습니다. 이제 올해 내내 매파적인 연준 때문에 여러 자산 가격이 압박을 받았던 만큼 네. 정책 기조 변화가 확인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이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레버리지된 이제 거시 베팅 수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네. 이제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FOMC와 이제 유동성 제약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시기인데 뭐 규제 제도 정비, 토큰화 그리고 이제 거시기 환경 변화로 보면 뭐 주요 BOEC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상방을 크게 열어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거는 새 연준 의장이 아니겠습니까? 케빈 해시시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이 비둘기파적이라서 이 부분도 저희가 비트코인 시장의 가격 상승 원인으로 좀 기대해 볼 만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톰리가 2026년 1월 말 이전까지 사상 좀 비트코인과 최고가를 찍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톰리는 이더리움을 무섭게 사들이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최대 보유량을 자랑하는 스트래티지는 이 비트코인의 하락이 길어지면서 좀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변동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제 스트레지를 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스트레지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1,624개를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입 단가로 보면 이제 약 96,615달러, 네. 이제 금액으로는 약 9억 6천만 달러 규모인데요. 이 매수를 포함해서 지금 스트레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 66만 624개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사 중에서는 전 세계 최대 보유량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비트코인 포지션을 구축하는데 들어간 총 비용이 코인 하나당 이제 평균 7만 4,696달러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올해만 놓고 보면 사실 수익률은 24.7% 정도로 꽤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정도 규모가 되면 회사 한 곳의 재무 구조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랑 서로 얽혀버린다는 건데요. 네. 이제 JP 모건도 이제 최근 보고서에서 단기 비트코인 흐름의 핵심 변수가 채굴자 매도 압력보다 스트레스 대조가 이제 대차 대조표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보고서를 보면 최근 해시 레이트 하락이나 뭐 전기료 상승, 채굴 등으로 이제 채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일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도 네. 결국 전반적인 매도랑 매수 균형을 좌우하는 건 스트레지처럼 대규모 보유 기업의 재무 여력이라고 본 겁니다. 네. 이제 현재 스트레이지 같은 경우가 약 14억 달러의 현금을 들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정도면 향후 2년치의 위무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또 이제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기업 가치보다 크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을 급하게 매도할 요인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시장에서는 MSCI 지수가 이제 편입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앞으로 한 번 더 체크해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이 세계 여러 나라와 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비트코인의 좀 가치를 계속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 재무 전략이랑 네. 국가 지역 단위 실험을 보면 비트코인을 단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새로운 재무 인프라로 활용하려는 이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먼저 기업 쪽을 보면 이제 한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더 시브 데일리는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의 100개 이상의 상장사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토큰 매입을 위해 차입을 확대해왔다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코인 중심의 재무 구조를 실험했다는 건데 결과는 좀 냉혹했습니다. 이제 이들 기업의 주가가 연초 대비 중앙값 기준으로 마이너스 43% 수준을 떨어졌고 이제 같은 기간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7%,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1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비트코인 노출을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주주 가치가 따라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이제 확인된 셈입니다. 네. 특히 이제 과도한 차입, 네. 이제 현금 흐름을 직접 만들어내지 않는 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 이 두 가지가 겹친 기업들의 경우 고점 대비 마이너스 86%까지 주가가 폭락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재무 전략에 넣는 것과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이제 판단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조금 더 구조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사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네.
네, 이제 그중 하나가 이제 네. 아프리카 ABC의 비트코인 커퍼레이션인데요.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 저자로 알려진 사이피디안 아모스 박사를 전략적 비트코인 고문으로 영입을 최근에 했습니다. 네. 이제 ABC 같은 경우는 이 자문을 바탕으로 장기 BTC 기반 재무 전략을 구축하면서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인프라, 신용 모델을 이제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네. 이제 쉽게 말을 하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인플레이션, 통화 불안정이 심한 지역에서 어떻게 보다 건전한 금융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 단지 포트폴리오 안에 자산 한 개보다는 국가 지역 단위 장기 재무 전략이자 그리고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 실험의 한 축으로까지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을 넘어 캐나다 넘어 아프리카까지 나아가는 이 비트코인 앞으로의 이 가격 상승세가 기대되는데 한 기자님, 자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비트코인의 거래 흐름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네. 아까 오프닝 때 산타 랠리, 사탄 랠리 말씀해 주셨는데 산타, 약간 사탄. 지금 사탄, 사탄 랠리로 가고 있다. 사탄이 조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탄 다음에 뭘까요? 사탄 다음에 뭐가 할까요? 5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탄 랠리라는 것도 사실 네. 없다. 없기도 하고 다만 산타 랠리도 네.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는데 네. 일단은 현재 온체인 데이터가 계속 좋진 않아요. 좀 좋진 그래요? 않은데 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은 최근에 이제 BTC 월간 선물 프리미엄이 네. 이제 현물 시장 대비 5% 정도, 그러니까 중립 정도 단계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선물을 막 사고 싶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약간 4탄, 5탄 되니까 네. 조금 무서운 거죠. 예,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네, 거기다가 이제 데리비트의 그 풋옵션 매도도 네. 13%가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네. 이제 오히려 풋옵션은 좀 팔고 싶고 선물은 좀 안 하고 싶고 이런 상황인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는 이제 일단 가격 하락 해지 비용의 상승을 의미하는데 네. 약세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외에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더들 분석하는 거는 네. 현재 이제 현물 ETF가 조금 유입이 부족하고 특히 이제 이더리움이 조금 부족한데 네.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또 중국 트레이더들이 또 이제 약간 최근에 이제 중국이 또 이제 짝다운을 때려버리니까 네. 약간 좀 이제 약해진 것 같아요, 투심이. 이제 그리고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락한 게 원래 그 90몇 %였는데 네.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쵸. 그래서 이제 막 뭐 라이브 방송을 되게 진하게 한다, 뭐 이렇게 좀 판단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미 부동산 시장 침체, 사실 이제 MBS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연준의 이제 네. 그 금융 정책을 굉장히 결정하는 그 중요한 수단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침체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약세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글로벌 3대 거래소에도 롱숏 포지션이 이제 이게 사실 매일 나오는 건데 어제자로는 이제 조금 롱이 이제 롱이 더 좀 많았네. 우세하다가 네. 오늘자로는 조금 숏이 올라갔습니다. 그래 40%대로 떨어졌네요. 네, 근데 이제 롱이? 이게 거의 약간 50대 50으로 하면서 네. 지금 약간 오히려 심리적으로 이제 바닥을 다 그러니까 지지를 했다, 다 다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롱숏 포지션이 좀 계속 반반 치킨으로 가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방향성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2년 만에 또 최저치라면서요? 이건 또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네.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네. 이게 데이터가 크립토컨트 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22년도인가 나왔는데 이제 사실 그 그래프가 나오고 이 데이터 나오고 네. 가장 낮은 수치예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제 가장 낮았던 수준이 거의 23년도, 그러니까 첫 부분인데 여기가 제일 낮고 네. 지금 이게 그래프가 X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X자로 돼 있는데 이 검은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 프라이스고 이 파란색, 보라색 부분이 그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 보유량입니다. 하단에 있는 거 말씀하세요? 네네, 하단에 있는, 하단에 이제 내려가는 게 이제 지금 그 거래소 보유량인데 지금 거의 0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아. 지금 뭐 이제 그러니까 276만 개 정도 되는데 네.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 거래소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총량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물 거래소에서 보통 이제 네. 이 값이 높으면은 뭐 코인에 대해 그 매도 압력이 높아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팔려고 막 오는 매물들이 많기 그쵸. 때문에 지금 많은데 어쨌든 지금 반대로 이게 반비례 관계인데 네. 지금 또 약간 여러 그 매크로 이슈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 하락하지만 네. 오히려 비트코인 팔 매물은 없다. 매물은 없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오. 다 개인 지갑에 있는 거죠. 다 개인 지갑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거래소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은 좀 관망하는 추세로 보이고 네. 이게 어쨌든
미세하게 보면 X자니까 네. 사실 이렇게 거의 0에 수렴할수록 좀 더 가격 오르고. 당연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디커플링 됐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이제 네. 또 다른 지표를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것도 이제 크립토 퀀트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고래 비율입니다. 고래 비율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고래 비율은 네. 이제 여기가 이제 막 심장박동수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얼핏 엄청 봐서 찍찍찍찍. 얼핏 봐서는 이제 큰 변동은 없어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고래가 상위 고래 그러니까 10명 이제 아주 큰 수염 고래죠. 아, 큰 수. 그래서 이제 흰수염 고래, 흰수염. 큰 수염 고래라고 하셨으니까 큰 수염 고래 아, 네. 10분이 저 오늘 말실수 한번 잘못했다가 10분이 지금 이제 입금한 그 이제 약간 네. 심장박동수입니다. 아. 띠띠띠띠 가는 건데 오. 이게 지금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어요. 오. 어쨌든 이 네. 값이 높을수록 이제 고래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죠. 또 요것도 이제 뭐 좋은 감세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약세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네. 이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번 툭 친단 말이죠. 거의 오. 쇼크살 정도로 너무 환희에 찬 네. 이때 한번 가격이 좀 올랐어요. 대부분 7대 올라갑니다. 7대. 네. 근데 지금 좀 최근에 보면은 네. 쳤다가 내려갔죠. 그렇죠. 뭐 이때도 약간 근데 제가 봤을 때 칠 때마다 조금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일단은 한번 쳤으니 네. 조금 더 기다려 보면은 사실 그 최근에 이렇게 길게 친 거는 네. 여기 그래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 한번 더 치고 또 이제 거래소 보유량도 줄어들고 이러면은 한번 또 재밌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좀 관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거래는 계속해서 위로 치고 있는데 거래소에는 매물대가 없고 네. 그러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걸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 3대 지수뿐만 아니라 러셀 2000이나 러셀 지표도 있잖아요. 이게 또 상관관계가 있다면서요? 네, 제가 어제 네. 열심히 트윗을 했는데 네. 대부분 그 트레이더들이 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러셀 지표를 봐라. 네. 지금 러셀 지표를 보면은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음. 4탄, 5탄, 6탄, 연탄 뭐 상관없다. 상관없는. 탄탄이 와도 네, 탄탄탄이 와도 탄탄면이 와도 상관없다. 없다. 네, 어허.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러셀 지표가 약간 지금 비트코인과 연동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아, 그래요? 네, 이게 다만 데이터가 이제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얼추 맞는 건지. 왜냐면 이제 뭐 M2 통화량이 이렇게 당연히 올라가면은 네.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뭐 위험자산 러셀도 시장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이제 이 러셀 지표라는 게 지금 좀 깐부로 지금 가고 있다. 깐부할래? 새로운 깐부로 가고 있다. 네. 깐부할래?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깐부로 하는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이 러셀 지표가 미국 주식시장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주가지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게 지금 벤치마크를 서로 하면서 러셀 지표가 올라갈 때마다 비트코인도 같이 좀 그 아, 상단을 치는 네. 이런 효과를 동반하면서 지금 또 러셀 지표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뭐 알트 꽉 잡고 기다려라. 이런 좀 시그널이 계속 주는 것 같아요. 보통 이 러셀하고 야마페는 거의 유동성 지표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왜냐하면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둘 다. 네. 그래서 같이 좀 꿈틀꿈틀 올라가니까 이제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의 이 차트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상단과 일단은 하단. 네. 최 기자님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 최준 뭐 기자. 댓글로 해주실 테니까 네. 제가 이제 갖고 온 자료를 한번 네.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바닥 구간을 좀 많이 다진 것 같아요. 좀 네. 단단하게 다진 것 같고 일단은 현재 뭐 상승할 경우에는 98,000달러까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테드라는 트레이더가 이제 최근에 이제 분석한 지표인데 네. 어쨌든 이 바닥 구간을 9만 달러에서 다 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지 않고 8만 달러까지 가면서 약간 지금 거의 저희 하트어택 올 뻔했지만 9만 갔잖아요. 9만은 갔으니까 그렇죠. 9만에서 네. 더 갈 수도 있고 네. 덜 갈 수도 있지만 더 가게 되면은 9만 8천까지 본다. 최대로 10만까지 다시 탈환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내놨고요. 네. 하락 시에는 뭐 한 8만 6천 달러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네. 이후에는 그나마 이제 좀 반등폭이 적은데 8만 2천 달러 그리고 이제 8만 1천 달러대에서 좀 버티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좀 12월 초중순으로 좀 심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소식이죠? 네, 또 다른 트레이더는 네. 이제 완벽하게 좀 지지와 저항이 자리 잡았다. 네.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좀 분석을 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1월 말에 그 좀 저항을 강하게 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분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선이 오히려 12월 초에 좀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 아까 계속해서 트레이더들이 언급하는 지지대가 좀 견고하다. 네. 생각보다 견고하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계속 간다면은 이게 레트 캐피탈 자료인데 이분이 좀 유명한 트레이더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잘 맞춰요? 좀, 네, 그래도 인사이트가 있어서 아, 그래요? 또 아. 개인적으로도 칼럼을 또 쓰시고 유료로 오.
구독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좋으신 분인데 네. 또 요 분이 제시를 한 게 아까 제가 언급했던 네. 데이터와 좀 비슷합니다. 이 흐름대로 간다면은 최소 86,000달러. 아까 하락할 때도 제가 이제 테드라는 분이 86,000까지 네. 간다고 했는데 이제 86,000달러에서 요 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93,000달러 내외로 이제 스윙을 할 거다. 10만 달러까지는 안 가고. 네, 일단 스윙을 할 거고 네. 제가 저번 방송에서 사자성어 한 번 얘기했잖아요. 사자성어요? 케빈 헤셋 빨리 와라 뭐 이렇게 했는데 캐비넷에 빨리 와라. 헤셋만 네. 온다면은 아무래도 좀 요 구간에서 네. 좀 버티고 버티고. 헤셋이 온다면은 뭐 이제 뭐 통화 정책이라는 게 사실 좀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뭐 내년 한 여름쯤에는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헤셋이 임명이 되고 이제 또 3개월 정도 걸리고 하니까 그렇죠. 뭐 요때쯤에는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고. 그럼요. 네. 뭐 이제 좀 강하게 상단부를 좀 터치하지 않을까 이러고 있고 네. 또 이제 상승 삼각형 시그널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건 해요. 뭐죠? 네. 일단 뭐 이제 삼각수렴이라고 저희가 이제 하죠. 그렇죠. 뭐 차트를 잘 모르는 저희 코리니 분들도 대부분 이 삼각수렴은 막 그냥 낙서하면은 다 나옵니다. 낙서하면 저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네. 이게 지금 또 렉트캐피탈 이분이 분석하기로는 오. 지금 93,500달러 선에서 이 삼각 패턴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점 저항이 심해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그러니까 저점의 저항이 심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조금씩 그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주간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86,000에서 93,000까지 계속 버티고 상승 삼각형을 만드는 게 좀 완성이 딱 되면은 네. 뭐 조건이지만 이렇게 조건이 두 개가 되면은 저항선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상승 삼각형으로 저항 돌파 시그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3,100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모습인데 유독 기관의 사랑을 요즘 많이 받고 있는 이더리움인데 새로운 ETF 상품 출시에도 박차를 좀 가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이더리움이 네. 그 블랙록이 이제 ETF를 새롭게 출시한 건데요. 이제 네. 아이쉐어 이더리움 스테이킹 트러스트라는 새로운 스테이킹 ETF 상품에 대해서 이제 미국 SEC의 S1에 출시를 했습니다. 네. 이제 블랙록의 네 번째 암호화폐 ETF로 스테이킹 수익률을 포함한 상품입니다. 블랙록이 이미 현물 ETF가 있는데 왜 하나를 또 만들까 이제 보면은 그렇죠. 이 상품은 이제 현물 ETF와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현물 ETF는 이제 이더리움 가격에 그대로 연동된 건데 이제 지금 새롭게 선보이는 ETF는 스테이킹 수익까지 포함하고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 보유가 아니라 보유하고 이제 네트워크 보상 수익을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ETF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네. 이제 특히 주목할 부분이 현물 ETF와 별개로 설계되어 있어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는 점인데요. 이더리움 특유의 스테이킹 경제 모델을 ETF 안으로 들어오는 첫 시도라서 네. 이제 향후 기관 자금의 이더리움 유입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이벤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킹 수익률이라 하면 이자 받고 배당 받고 그런 건데 이거를 ETF 쪽으로 출시를 해서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좀 넓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한편 이 로빈후드가 역시 이 규제가 좀 심한 뉴욕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작했다는데 이걸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로빈후드가 이제 뉴욕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개시를 한 건데요. 네. 뉴욕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암호화폐가 가장 엄격한 규제를 이제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네. 그런 뉴욕에서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제 스테이킹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이 이번에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요. 로빈후드는 이미 주식 기반의 개인 투자자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스테이킹뿐만 아니라 EU에서 최대 7배 레버리지의 연구 선물 거래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7배요? 네. 그래서 단순히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 수준을 네. 넘어서 이제 전통적 브로커즈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금융 플랫폼으로 우리 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제 로빈후드가 최근에 정교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강화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고요. 네. 이더리움의 경우에 스테이킹 구조가 명확하고 또 네트워크 수요가 꾸준해서 이런 제도권 플랫폼들이 선호하는 대표 자산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로빈후드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 최근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다른 암호화폐가 밀릴 때 다행히 좀 가격대가 밀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네트워크가 혼잡할 때 가스비가 폭등하는 현상을 점차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가스비와 관련해서 이 이더리움의 이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새로운 좀 의견을 내놨더고요. 네, 이제 부테린이 이제 온체인 가스 선물 시장이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제안을 한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이더리움의 평균 가스비가 이제 꾸준히 낮아지고는 있는데 네. 이제 특정 시간대나 특정 거래에서 여전히 가스비가 급등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탈릭이 이제 제안한 거는 네. 우리가 미리 가스 가격을 고정해서 계약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아이디어로 제안을 한 건데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탭 개발자 입장에서는 비용 예측성이 높아지고 이제 기업들은 안정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 역시 이제 폭등 리스크를 덜어낼 수가 있어서 이 제안이 이제 이더리움이 중장기적으로 네트워크 효율성을 강화하는 로드맵의 일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운영 체제를 마친다는 소식인데 이 소식은 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게 이제 GK 싱크라이트라는 이제 기술을 이제 좀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하겠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GK 싱크라이트가 이더리움 위에 이제 수수료를 낮추고 속도를 높여주는 이제 영지식 그 롤업 방식 레이어 2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이제 초창기는 사실 이제 GK 기술이 실제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실험용 네트워크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 증명 POC 모드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현재 기술이 지금 엄청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라이트 기술은 이미 할 일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종료를 하고 대신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진 GK 싱크 에라로 이제 분판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 뭐 폐지라기보다는 이제 롤업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세대 교체에 가깝고 네. 요즘 이더리움 레이어 2들이 이제 옛 버전을 정리하고 새로운 버전으로 재편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서 네. 그 중에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의 기술 발전 관련된 소식까지 좀 전해주셨습니다. 한 기자, 이더리움의 고래와 기간에 매입 흐름 어떻습니까? 온체인 데이터 긍정적입니까? 일단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비트코인보단 조금 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스마트머니 위주로 현재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그 기관들이 또 최근에 많이 샀어요. 또 루건체인 데이터에 따르면은 네. 이제 마켓메이커인 엠버그룹이라고 네.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6,000개의 이더리움을 출금을 했고 또 이제 홍콩 자산운용사인 메탈 알파도 이제 바이낸스에서 3,000개의 이더리움을 출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이제 기관들이 다시 걷어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매도 시그널을 좀 줄이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네. 현재 이제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더리움 보유 규모별 실현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선이 여러 개 있잖아요. 복잡한데요. 네, 복잡하고 이제 보통 이제 검은색이 대부분 이런 거 보면은 가격입니다. 그렇죠. 이더리움 가격. 가격을 이제 제치고 네. 보면은 이제 이 노란 선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고래들이 그 실현가거든요. 아. 근데 이제 고래들이 요때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그 가격 실현을 많이 한 게 높을 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폭락이 이 고래들 그러니까 뭐 100개, 10,000개 이상, 10만 개 이상 보유자들이 네. 이제 평균 기준을 정확히 터치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급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테일들이 막 패닉 세일을 할 동안 네. 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엠버, 뭐 메타알파 이런 데들이 지금 스마트머니로 계속 사들이고 있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계속 그 개인들이 물량을 던질 때 아싸 이러는 거죠. 아싸! 톱니 의장 뭐 누워서 딸까 이렇게 바로바로 떨어졌네. 레드카펫이 깔렸다. 어차피 나는 네. 주기적으로 살 건데 아. 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계속한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래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수수료가 좀 감소됐다는 소식이 있다면서요, 이더리움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푸사카 업그레이드 효과가 제가 이제 좀 저번 방송에서 보수적으로 이제 한 2달은 걸릴 거예요 했는데 그렇죠. 이게 약간 좀 호재가 없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푸사카 업그레이드 좋은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쵸. iOS 업데이트 괜찮은데? 네. 이런 느낌으로 좀 이제 희망 그 호재를 좀 잡은 것 같고 하도 그 네, 암호화폐 안 관련된 좋으니까. 소식이 없다 보니까. 안 좋으니까 이게 좀 네. 푸사카? 기술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막 지금 좋다고 하고 있어요. 이 수수료 감소한 게 이제 네. 보통이라면은 네트워크 수수료가 감소하는 게 좋은 시그널이 아닙니다. 네.
거래를 안 하니까 그쵸? 이제 수수료는 감소하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또 분배되는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악영향을 끼치는 건데 이번 그 감소는 조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푸사카 업그레이드 때문에 덕분에 이제 좀 수수료가 줄어들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K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제가 또 오늘 이더리움 푸사카 하기 전에 한 번 더 맹자와 순자를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맹자와 순자요? 네, 이제 옵티미스틱 갑자기? 롤업이 있고 아, 이게, 네. 이게 약간 성선설과 성악설이 그 네. 롤업에 네. 이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롤업이라는 거는 머리를 뚝 떼가지고 계산만 해주는 거예요. 결과값만.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막 뭐 누가 어쩌고 뭐 필요 없이 누가 어디로 갔다. 뭐 A 코인이 어디로 갔다. 네. 요것만 딱 계산해주는 뇌를 빼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러면 이 친구를 어디까지 신뢰할 거냐. 모든 거를 그냥 뭐 믿는 게 네. 옵티미스틱, 낙관적인 롤업이고 이게 성선설이고. 네, 이게 성선설이고 GK 롤업은 성악설입니다. 아. 너를 어떻게 믿어? 다 봐야 되는 다 봐야 돼. 아. 근데 이게 조금 구현이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방식이 저도 뭐 기술자는 아니라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청기백기 같은 겁니다. 청기백기요?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이라고 할게요. 네. 저와 캐스터님이 보지 않고 네. 계속 말로만 얘기합니다. 문을 열어, 문을 닫아, 문을 열어, 문을 닫아. 이걸 이진수를 계속해요. 네. 200, 그러니까 2에 256승 정도로 합니다. 네. 하나라도 틀리면은 이 끝나는 사람은 악성 해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GK 계열. 네, 이게 GK 계열인데 이걸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GK 기술이 조금 한계에 봉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쨌든 요 두 가지 기술 중에서 네. 이제 뭐 푸사카가 어쨌든 나왔으니까 네. 뭐 이거는 이제 푸사카 성선설 쪽이죠. 네, 뭐 그렇다고 봅니다. 아, 네, 그렇다고 아. 봅니다. 조금 절충한 절충안에서 성선설인데 조금이라도 해서 좀 입증을 조금이라도 조금 해서 모수만 속도도 뽑는 빠르고. 거. 네네. 그 가스비도 줄일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업그레이드가 지금 가장 시장의 호재라고 보이고요. 또 이제 이더리움의 상승 동력이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고래들, 네. 큰 수영 고래들이 또 약간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흰수염 고래. 네. 네, 지금 거의 뭐 태평양과 대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네. 최근에 이제 일부 대형 고래들이 이 이더리움의 롱 포지션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어허. 네, 이제 이것이 또 이제 가격에 조금 상승한 그러니까 동력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네. 지금 뭐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여기 테드 이분이 또 분석을 했는데 이분 분석하는 게 약간 좀 비슷해요. 네. 일단은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놓고 올라가는 쪽을 되게 선호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보수적으로. 이미 마음은 롱으로 네, 올라가고 있다. 놓고 분석을 하시는군요. 네, 왜냐면은 이게 네. 빨간색 부분 보시면은 네. 올라가는 시나리오에는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네. 근데 떨어지는 시나리오에는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이분이 말하는 게 지금 이제 3,300달러 이제 400달러 그 구간을 돌파할 경우에 네. 이제 3,700, 3,800까지 간다. 또 이제 이렇게 간다고 봤고 만약에 돌파를 실패할 경우에 3,000달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의 차트 분석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리플 XRP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2.0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 XRP 2달러와 2.1달러를 벗어나질 못해요. 이 횡보세 계속 이어져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든데 하지만 ETF가 출시되면서 기관들의 사랑 계속해서 받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숫자만 보면 여전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디지털 자산 전체로 보면 네. 지난주에만 이제 ETP로 이제 7억 1,600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2주 연속 순유입이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네. 이 중에서 XRP 관련 상품으로만 2억 4,5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한 주 기준으로 보면 규모가 꽤 큰데요. 네. 이제 이게 2024년 한 해 동안 들어왔던 금액 이제 작년 대비 4배 이상인 거예요. 4배나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2달러에서 조금 지지부진해 보여도 이제 기관이나 ETF 자금 흐름이 여전히 강하게 플러스로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거시적인 환경이라든가 뭐 미국 금리나 규제 기조 같은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네. 가격으로 완전히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ETF 때문에 리플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데 왜냐면 돈 들어오면 무조건 오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더 투심이 개선되고 거시적인 변수를 계산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도 좀 급성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제 리플 스테이블 코인 RUSD 이제 시가총액이 13억 달러에 이제 육박했다는 건데요. 네. 이제 애널리스트 웬디 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체인에서 동시에
RUSD를 출시하는 전략. RLUSD? RLUSD.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출시하는 전략이 매우 적절했다라고 보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 멀티체인 접근 방식이 이제 사용자 접근성과 유동성을 개선했다는 평가인데요. 네. 이제 LUSD가 이제 리플 원장 및 이더리움과 같은 여러 네트워크를 거래하면서 성장을 주도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제 이 같은 확장은 이제 리플과 제미니 간의 협업에 영향을 받았는데 네. 그 협력 이후 이제 이 LUSD 기반 결제 기능이 확장되었고 네. RXP 원장의 특징적인 빠른 처리 속도와 저비용 구조로 성장 요인이 언급됐습니다. 네. 이제 최근 아부다비 같은 국제 금융 규제 환경에서도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제도권 내에서 인지도를 높인 상황입니다. 네. 리플 이렇게 해서 좀 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네, XRP ETF가 역대급 인기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곧 리플 기업의 가치로 또 연결되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네. 네, 맞습니다. 이제 XRP 가격이 네. ETF 인기가 곧장 리플의 기업 가치가 안전하냐 이렇게 본다면 또 이건 아닙니다. 아, 이제 네. 오히려 최근에 진행된 리플의 5억 달러 규모 중자 구조를 살펴보면 네. 월가가 리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되게 잘 드러나는데요. 네. 이번 증자에 들어온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벤처 투자자보다 이제 훨씬 강한 하방 보호 장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조건을 보면 세 가지인데요. 네. 이제 첫 번째가 3, 4년 뒤에 원하면 연 10%의 수익을 얹어서 리플에 다시 주식을 대팔 수 있는 권리.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리플을 먼저 우리가 사겠다고 할 경우에 연 25%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라. 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약 회사 매각이나 파산 같은 큰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네. 다른 주주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산 우선권을 달라 이건데요. 네. 사실상 이제 주가가 흔들려도 우리 원금, 수익은 깔아놓는다 요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통금융 쪽에서 바라보면 변동성이 큰 자산에 이제 들어갈 때 쓰는 프라이빗 에쿼티, 이제 PE 스타일의 방어적인 딜 구조를 가상자산 회사에 그대로 들이댄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안전장치 왜 요구했냐 이제 뒤집어 보면은 네. 리플 기업의 가치가 최대 90%가 XRP 가격에 연동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ETF, ETP 쪽으로 이제 돈은 잘 들어오고 있긴 한데 네. 그 회사가 직접 투자하는 기관들의 경우 XRP 가격이 흔들리면 리플도 같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래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주 센 조건을 지금 걸고 들어간 상황입니다. 어쨌든 ETF랑 뭐 이런 자금 펀딩 부분에서 조건을 좀 세게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가격이 막 이렇게 상승하진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조건이 있었군요. 네. 엄청 보수적이네요. 네. 올랐는데 그렇다면 향후 XRP의 방향 어떻게 좀 갈까요? 네, 그래서 올해만 보면 사실 리플이 시장 기대했던 만큼은 못 갔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대략 $2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초반 랠리를 생각하면 생각보다 좀 조용한데 이런 그쵸. 이제 느낌이 좀 강하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부진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네. 첫 번째는 SEC 소송입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소송이 사실 2001년이나 2022년에 끝날 거라고 봤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네. 미국 증권위원회가 막판까지 항소를 이어가면서 올해 8월에 돼서야 이게 최종 종결이 났습니다. 이제 이 긴 불확실성 기간이 리플 가격에 계속 상한선을 쓰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본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리플 현물 ETF 출시 시점입니다. 네. 소송이 마무리되자마자 여러 발생사가 서류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바로 나오나 했는데 이제 실제 상장은 올해 11월에서야 이루어졌거든요. 이 셧다운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너무 늦게 열린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네. ETF 모멘텀이 터지기엔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이제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미국의 명확성 법안 처리가 좀 지연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쵸. 이 법안이 쉽게 말해서 이제 토큰을 어떻게 분류할지, 어떻게 보관을 할지, 어떤 규제를 적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 이게 계속 통과가 미뤄지면서 미국 내 은행이나 기관들이 대규모로 XRP를 이제 들고 가는데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변수 때문에 가격이 기대만큼은 못 올라갔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네. 다만 이제 좀 내년을 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소송은 이미 정리가 됐고 ETF도 뭐 깔렸고 규제 논의도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으니까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게요.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은 올해 통과가 됐지만 이 클래리티 액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년에 좀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격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내년에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XRP 이슈 살펴봤고, 한 기자, 이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XRP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아까 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XRP 현물의 ETF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네. 이더리움을 거의 능가할 정도로 비트코인에 이어서 거의 1등이라면서요. 네, 2위인데 이제 거의 네. 많이 쫓아왔습니다. 많이 쫓아왔는데 네. 다만 이 ETF 관심과는 좀 별개로 네트워크 수수료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소각 수수료가. 이거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업그레이드가 있지 않고선 조금 좋지는 않은 시그널입니다. 최근에 이제 XRP 일일 수수료 소각량이 전날 462개에서 186개로 줄어들었는데 60%가 줄어들었지만 이제 네. 이게 좀 며칠간 유지되던 그 높은 온체인이 약간 지금 둔화된 모습이고 네. 또 이렇게 둔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결제나 이동량이 좀 줄어드니까 단기적으로 그 수요가 좀 줄어든 게 아니냐, 관심이 줄어든 게 아니냐, 또 이런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거래량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현물 상장지수 펀드 위주로 영향력을 좀 넓혀가고 있다면서요, XRP가? 네, 일단은 10억 달러를 이제 순자산 돌파를 했고, 네. 또 이제 계속해서 지금 기관 유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뭐 네트워크에 이런 관심이 조금 저조해도 이런 것들로 조금 지금 해지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도 이제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관망하던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리플을 찾고 있다. 네. 역시 리플 맛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아직 리플은 맛집이다라고 하는데, XRP, 근데 초고액 자산가? 가 또 보유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일단은 이 제이크 클레이버라는 네. 디지털 어센션 그룹의 그 최고 경영자가 이제 패밀리 오피스들이라고 좀 이제 돈이 많은 가문들 있잖아요. 네. 이 가문들이 지금 이제 XRP를 좀 빠르게 축적하고 있다라는 그래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이분이 좀 무리수를 넣는지 1만 달러 예측을 하셨어요. 예? XRP가 1만 달러? 그러니까 4달러 가면 비트코인 저희가 아니에요? 춤춰야 되는데 1만 달러 가면 퍼레이드를 해야 될 판입니다. 1만 달러 하면 제가 퍼레이드 열 수 있습니다, 진짜. 일단은 네? 그 이분이 있는데 다만 조건을 좀 4가지를 걸었습니다. 뭐죠? 이제 기관급으로 유틸리티가 확대가 되어야 되고 이제 아마 조건 4개. 굉장히 크죠. 네. 하나라도 안 되면 나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철회한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건데 이제 두 네. 번째로는 이제 온차인 차입 대출이나 이제 인프라가 활성이 돼야만 한다. 네. 그리고 이제 규제나 컴플라이언스 기능도 강화돼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SRP 레저의 처리 역량도 커지게 되면은 27년까지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 그냥 좀 한번 그냥 흘려 들으시고 지금 이제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그쵸. 약간 미세하게 그 하단을 좀 주목해 주시면은 최근 네, 가격대요? 이게 최근 가격대인데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올해 4월부터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4월 달에 1.6을 저점을 터치를 했는데 10월 달이랑 이제 11월 달에는 1.77, 1.8달러로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오, 다행이네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네. SRP는 조금 더 다지고 있는 단계다. 음. 이제 다음 목표 구간이 2.2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고 이 구간을 넘게 되면은 뭐 이제 2.9달러 정도까지는 네.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동전이었던 XRP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저점은 굉장히 잘 다지고 있다라고는 좀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청자 문의 코인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인 레이더에서 소개할 코인은요. 어제 시청자 문의가 있었던 코인입니다. 바로 웨이브입니다. 웨이브 어떤 좀 코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웨이브는 2016년도에 출시된 조금 오래된 상대적으로 오래된 코인. 네,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초기 목표는 이제 누구나 쉽게 토큰을 만들고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토큰 발행과 이제 거래 시스템을 한 번에 제공하는 플랫폼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의 선도주자로서 이제 주목을 좀 받았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러면 이 웨이브 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사실 웨이브 특징이 이제 빠른 속도랑 낮은 수수료, 자체 탈중화 거래소 운영, 쉬운 토큰 발행 기능 이런 이제 특징 때문에 ICO에서 크게 인기를 얻었던 프로젝트였는데 네. 이제 최근 들어 이제 USDN이라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붕괴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제 USDN이 이제 웨이브 생태계의 중심 자산인데요. 이제 여러 차례 1달러 고정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딥패깅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네. 문제는 이 딥패깅을 막는 과정에서 웨이브 토큰을 추가 발행을 했고 결국 가격이 떨어지고 그 가격 하락이 다시 스테이블 코인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네. 웨이브 생태가 이제 신뢰 부분에서 크게 흔들렸고 네. 이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운영 구조 거버넌스 문제도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창립자 중심의 의사결정이라든지 뭐 정책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 탈중앙성 부족 논란, 약간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네. 웨이브 플랫폼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와.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네. 가격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네. 이제 2021년 약 60달러까지 갔던 토큰 가격이 네. 최근에 1달러에서 2달러 네? 수준으로까지 너무 떨어졌는데요? 네, 급락했습니다. 아, 이거 뭐야? 네. 그래서 이제 웨이브 측에서는 웨이브 2.0 등 이제 구조 재정비를 좀 시도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스테이블 USDN 붕괴 이후에 핵심 서자나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좀 혁신적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네. 운영 리스크로 인해서 평가가 크게 떨어진 프로젝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격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 웨이브인데 웨이브의 거래 흐름 좀 어떻습니까, 한 기자님? 좋지 않습니다. 아. 네, 일단은 거래량이 크게 없고요. 네. 이게 또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만든 대표가 러시아인이라고 또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또 가끔 우크라이나 휴전하면은 조금 튑니다. 튀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휴전이 좀 고착화되고 있는 단계고 이평선이나 RSI도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0.7달러 선에서 횡보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웨이브 코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이담 한종욱 기자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슈와 데이터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코인 워치인데요. 유익하셨나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